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발성혈증 환자분들의 그 식이 및 보충제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최신 문헌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외래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식사, 식이,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보충제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면역력에 좋다는 걸 먹어야 되나요? 막 이런 것들. 근데 짧은 진료 시간은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조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충제, 영양제. 근데 뭐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면역력이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TV나 뭐 유튜브에 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뭐 음식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막 좀 건강이 좀 약간 약하신 분들, 체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장염도 자주 걸리고 뭔가 이런 감염성 질환에 좀 자주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이제 면역력으로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면역계뿐만 아니라 뭐 소화기계, 내분비계, 신경계, 근골격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몸의 면역계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 아직도 다 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세포와 물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뭐 어떤 약을 먹어서 특정 계통의 면역 세포를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질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제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뭐 병균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우리 몸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도록 뭐 설사 일부 우리 몸에 반응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은 알아서 걸러지거나 아니면 사멸되거나 이렇게 하는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얘들이 잘못 우리 몸을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인지를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이 상태가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가 그래서 이러한 면역계를 억제하는 약간 억누르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약제로 인해서 어떤 면역 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반응을 증강시킨다. 이거는 오히려 질환을 좀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병균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염증 세포들이 막 증강이 되면 걔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오히려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 걸 처리하고 나면 걔네들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조절하는 애들이 증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을 하는 반응 세포들이 좀 많아지고 오히려 그걸 조절하는 애들이 잘 안 되면서 질환이 생기는 건데
반대로 암 같은 경우는 이런 나쁜 세포가 하나씩 생겼을 때 얘들 처리하는 반응세포가 줄고 오히려 그냥 모른 척하는 조절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암이 발생하는, 결국 이 균형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거고,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된 세포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염증성 물질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그런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한 조직들이 다 손상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가 오히려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면역을 강화시키면 좋은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피해야 될 식사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자가면역성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모두들 피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이 안 좋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높은 당 함유 음식, 환자분들 중에 이제 가장 흔하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니까 비타민 많은 과일이 들어있는 주스고, 또 뭐 생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괜찮지 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이제 먹는 음식, 그리고 또 거기다 가공까지 해서 당을 더 높인 그런 것들은 들어오자마자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 혈당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비만,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짜게 먹는 음식, 그다음에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가공식품.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의점에서 쉽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아무래도 그 안에 뭔가 합성된 물질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들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식물성 지방 섭취, 그리고 젖고기는,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는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고섬유 시기도 이런 염증 반응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배추나 고구마, 브로콜리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칼로리가 다발성경화증에서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질환 활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현재 임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로리를 좀 전체적인 양을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만은 다발성경화증의 이제 또 다른 위험인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싱겁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막 그런 짠 음식들을 막 젓갈 위주, 그다음에 막 김치와 국물, 한국식 국물 위주 이렇게 막 짜게 드시는 건 좀 가급적 줄이고, 그다음에 염분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높은 그런 채소와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제, 영양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성분들이 있죠.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자연에서 얻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현대인들이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이런 모든 성분들이 다 권장되는 용량이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하루에 이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고 권장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용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약제를 사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에 이 용량을 조절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다른 식생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약제는 치료약이 그러니까 이러한 보충제는 치료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FDA에서 요구하는 이제 높은 수준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FDA나 식약처에서 엄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제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쉽게 그냥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뭐 자체가 천연 비타민 얘기를 하지만 그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그런 첨가물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극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음식에 섭취하는 자연적인 영양소하고 분명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런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보충제 중에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건 바이타민 D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충제 사용을 지양해야 되는 근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근거들은 대부분 동물에서나 동물 실험 결과들이에요. 쥐에서 한 결과들이고, 이걸 실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임상을 해봤더니 대부분 실패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임상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관찰 연구 결과들인데, 이제 관찰 연구는 이제 약을 투여를 하고, 약 투여하기 전에 비해서 투여한 후에 뭐 피로감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뭐 그런 질환 활성도도 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관찰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란 변수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약제를 먹으면서 그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신경을 더 쓰게 되기 때문에 식생활도 바꾸고 잠도 푹 자고 운동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약의 효과인지 아니면 약을 먹는 동안 내가 생활 습관을 바뀌면서 그런 걸로 인한 효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 몸의 특정 성분이 높아지게 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연에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양제들이 결국은 이제 다발성경 치료제와 같이 이제 간에서 분해가 될 때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에도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치료제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반응을 자극시키는 약제들, 뭐 보충제들은 예를 들어 셀레니움, 망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발성경화증의 질환 병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용량을 이제 본인이 필요한 적당한 용량을 잘 조절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과량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이런 보충제들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거나 뭐 바이타민 B 같은 경우도 뭐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봤을 때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비싼 돈을 줘가면서 이런 약제를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필요한 성분들을 가능한 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에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 인터넷에 쉽게 몇 가지만 뭐 칼슘, 뭐 아니면 아연, 망간 이렇게 뭐 오메가3 이렇게 간단하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런 것들이 함유된 음식들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뭐 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 채소, 뭐 적색 채소, 그다음에 그런 잡곡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서 보시면서 조금 더 식생활에서 좀 더 많이 내가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를 하고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이타민 D가 유일하게 이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그 보충을 해주는 게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유일하게 갖춘 제제인데, 바이타민 D는 사실 다발성경화증과의 연관성이 계속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어요. 왜냐면 이제 다발성경화증이 북유럽, 그러니까 적도에서 멀어서 자외선 노출이 적은 지역에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이 다발성경화증 발생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바이타민 D 레벨이 좀 낮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D 레벨이 낮은 경우에 질환 활성도가 좀 더 높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바이타민 D를 보충을 해주는 것이
환자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직접 이제 위약 대비로 입증을 하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연구는 2019년에 진행이 됐고 위약 대비로 이제 이때는 바이타민 D가 레벨이 좀 낮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2년 동안 이중 맹검으로 추적 관찰을 했는데 투여 용량이 좀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바이타민 D 하루 보충량이 600에서 800 IU 정도 되는데 이때는 10만 IU를 이제 약 썼고 그 다음에 반대 쪽은 이제 위약을 했고 환자분들은 다 인터페론 베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제로서 이 효과를 보려고 했던 거고 이 연구의 원래 1차 목표는 재발률 감소였는데 2년 동안 안타깝게도 재발률 감소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그 외에 이제 MRI상 질환 활성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좀 부족한 환자한테는 바이타민 D를 보충을 하는 게 질환 활성도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2023년, 올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바이타민 D 레벨이 이제 1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비교적 정상 레벨인 사람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중맹검 3상으로 96주 동안 높은 용량의 보충제 5,000을 쓴 군과 그다음에 600 통상적인 보충을 쓴 군을 비교를 해서 질환 활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봤고요. 두 군 다 치료제로는 그 코팍손, 글라트릴마 아세테트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바이타민 D의 이제 보충제 역할을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질환 양군에서 사실 질환 활성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용량의 보충이 그냥 일반적인 약의 용량의 보충보다 질환 활성도 면에서는 큰 이익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바이타민 D 레벨이 낮은 사람에서 보충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바이타민 D는 이제 면역세포, T세포에 작용을 해서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중 레벨을 검사를 해보시고 혈중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충을 꼭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이게 이제 뭐 자연 햇빛을 써서 우리가 이제 생성이 가능하지만 사실 햇빛에서 우리가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선크림도 하나도 안 바른 상태에서 꽤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다른 피부 손상의 위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제로 복용을 할 수 있고 내가 약 먹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근육주사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이제 혈중 검사를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권장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실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먹는 것보다 뭘 안 먹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내 입에서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챙겨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피해야 될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인생에 뭐 큰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엄격하게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식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필요할 때 내가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다발성경화증의 날 5월 30일 날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힘든 질환과 싸우고 계신 모든 환자와 가족분들 정말 응원하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제가 연수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할 예정인데 그래도 우리 팀 저희 암센터의 신경과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병원 방문하셔서 상의하시고 치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환자분들 항상 건강하고 안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